이 이야기는 우리가 공론을 나누는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수자의 의견이 투수자가 아닌 사람의 의견과 동등하게 여겨져야 하는 곳이고, 의견을 좀 자유롭게 공유를 하고 이것을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타에서는 비판과 공격을 세게 받는 걸 보고 가면을 쓰고 서로를 향해서 쓰레기를 던지듯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싸움에 휘말리는 곳. 공론장이란 이곳은 공론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정치외교학부에 있는 김주형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정치사상, 민주주의 이론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공론장이라고 우리말로 통상 번역이 되는데 아마 영어 단어로 하자면 퍼블릭 스피어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말 그대로 퍼블릭, 공적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유통이 되고 의견이 교환이 되면서 토의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제 의지가 형성이 되기도 하는 그런 공간을 다 총칭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같은 이런 제도화된 매체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비공식적인 모임이나 결사체 같은 것들도 그죠? 학생들 자치 활동을 하면서 그 내부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공론장이 될 것이고, 요즘 이제 점점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온라인 공간 같은 것도 당연히 중요한 공론장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깔끔한 구획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행위자와 제도와 계기들의 네트워크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유용하겠다고 보는 편이고요. 공론장은 그 구획은 불분명하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과 의지가 형성되는 공간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공론장은 사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집합적인 삶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규율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권력에 기댈 것이냐, 그러니까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할 것이냐, 전통에만 의지할 것이냐, 옛날에 해오던 대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종교적인 권위와 같이 그 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올 것이냐, 아니면 경제 같은 이런 아니면 행정 권력 같은 이런 체계의 논리대로 알아서 돌아가게 내버려 둘 것이냐,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상당히 문제적이죠. 집합적인 삶의 운영이 그런 방식으로 되는 문제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의지가 바로 그런 규범의 설정이나 집행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게 바로 넓게 봤을 때 공론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론장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하버마스는 사회의 질서와 규범이 단순히 강압이나 전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티브 파워, 그러니까 의사소통 권력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생적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권력이 행정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제 체계와 같은 이런 체계의 힘의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또 제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건전한 어떤 그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역사 동안 기술은 발전했고 그만큼 사회도 달라졌습니다. 시대와 함께 공론장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공론장의 역사 변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체의 변화와 그 흐름을 같이 하는 측면이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쇄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결정적인 작용을 했을 것이고, 이제 신문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대 이후에 사회, 경제, 정치 구조의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당연히 했을 텐데, 근데 그 이후에 라디오라든지 TV 같은 새로운 매체들의 등장이 공론장의 양상을 또 많이 바꿔놨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그 디지털 공론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온라인 공간, 이 매체들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다 지금 체감하고 있고, 이 의사소통의 양상도 많이 달라지고, 역사가 흐르며 대학의 공론장이 맡는 역할과 그 의미 또한 변해왔습니다.
90년대까지도 넘어왔던 그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이제 대학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학생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대항 담론이라고 할 거예요. 카운터 디스코스의 중심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의 관점이 되는 거겠죠. 당시에 독재 내지는 이제 권위주의 시기였었고 민주화 이후에도 완성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사회, 경제적인 과제가 있던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이런 지식들도 물론 중요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 이제 대안적인 담론, 정치적 상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없지는 않지만 이제 대자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술 모임 같은 학회 같은 것들도 굉장히 90년대까지도 활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층위로 그 활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공론장이 어떻게 보면 좀 비교적 뚜렷한 구심점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시대인 것 같고요. 오늘날은 이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의제나 이제 사안의 측면에서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지금은 학내 사안이라든지 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물론 사회적인 고민들도 많이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훨씬 더 다양해졌고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나 매체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를 꼭 그 과거에 좀 구심점이 뚜렷한 채로 결집되어 있었던 공론장이 쇠퇴를 했다거나 뭐 쇠락을 했다거나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회의 구조나 운영 자체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겠죠. 다양한 영역에서 각자의 자율성이 중요해지고 가치로서도 개인성이나 진정성의 문제, 뭐 차이나 다양성에 대한 지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조되는 상황일 테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공론장의 모습도 그런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서울대 내에서는 공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서울대의 공론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2024년 12월 5일 3,000여 명의 학생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저는 전체 학생총회를 취재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총회였어요. 전체 학생총회는 학교 학생회원 10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해야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때 약 3,000명 정도의 학우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서 뭐 인상적이었던 건 자유발언 시간이었는데 단과대 대표들도 나와서 퇴진 요구를 하는 이야기들을 다 자유롭게 나눠주셨고 참여하신 학우도 자유발언에 참여하셔서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각자의 생각들을 되게 개진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행정관 앞에서 딱 그 중간에 언론 그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거기에 저널뿐만 아니라 SUB랑 대학신문 기자님들도 같이 거기 모여서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 에타만 봤을 때는 정말로 그 인원이 많이 모일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시작하기 전까지도 오늘 넘을 것 같냐 안 넘을 것 같냐 막 계속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저희 다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엄청 급하게 그 자유발언 하실 분들이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단과대에서 다 지원자분이 나오셔가지고 발언을 하시기도 하는 걸 보면서 그때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당시 전체 학생총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 요구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전체 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를 띤 공론장이죠. 전체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 직권, 전학대회의 의결, 혹은 학생 500명 이상의 연서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열릴 수 있는
직접적 참여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전체학생총회는 5년 만에 열린 전체학생총회였습니다. 사실 전체학생총회가 열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평상시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가 그 최고 의결권을 위임받습니다. 추가는 있으실까요?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는 각 단과대와 학부, 그리고 동아리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총학생 회장단을 비롯해 단과대 학생회장과 부회장, 학과 대표, 그리고 총동아리 연합회 대표 등이 참여합니다. 하겠습니다. 가열차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다양한 단위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모이는 구조는 전학대회가 학생사회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갖춘 공론장으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의 활동 방향과 사업계획,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더불어 총학생회의 회계와 사업 전반을 감사하죠. 올 한 해 동안에 개최된 전학대회는 주목해볼 만합니다. 매우 중대한 사안이 논의되었기 때문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총학생회 시그널에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약 열흘 만에 탄핵안이 부결됐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임시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루어졌고 2025년 5월 19일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시기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에서는 총학생회 사퇴 촉구안이 거듭 논의되던 중이었습니다. 여론조작 의혹, 지역 비하 논란,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총궐기 대회 불참 선언 등으로 신임을 잃어가던 중이었죠. 12월 3일 이후 이제 총학생회가 어떤 사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들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총학생회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학 여러 곳이 함께하는 학외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당시 이제 서울대 저널이 총학생회장이 어떤 특정 학우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어떤 그 행사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서 단독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후에 총학생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크게 일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총운영위원회가 총학생회장을 규탄하고 전학대회에서 어떤 사퇴 요구안이 논의되는 데까지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학대회 현장에서 학생들은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맞붙으며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탄핵안은 부결되었죠. 전학대회는 이처럼 총학생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학생들의 집단적인 방향을 정하고 그들의 의지가 학생사회의 규율과 운영에 반영되도록 돕습니다. 학생과 총장, 관련 실무진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함께 소통하는 총장과의 대화 역시 서울대에 빼놓을 수 없는 공론장 중 하나입니다. 총장과의 대화는 지난 2023년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신설됐으며 1년에 3-4번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거기에 보충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제 총장이나 관계자분들도 서로 그냥 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형식이어가지고 상당히 건설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던 점과 그리고 주로 학교 내에서 대자보로만 접하던 주장들을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보고서 주장들이 이렇게 반영되고 또 어떻게 해결되겠구나 싶은 것들이 많이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내 공론장은 꼭 공식적인 회의체 혹은 공청회에서만 작동할까요? 일상 속에서도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내고 공론을 형성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인문대회는 이런 대자보가 되게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대자보도 자기 의견을 공적으로 표출하고 가끔은 이제 대자보들끼리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공론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공론자는 여기 나와 있는 대자보들인 것 같습니다.
길 가다가 있는 대자보 정도는 읽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행사들은 약간 조금 가기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좀 대자보 같은 거는 읽기 거리에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더 잘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한데 모여있는, 또 오며 가며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학의 대표적인 공론장, 바로 대자보 게시판입니다. 여기 대자보를 붙이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마르크스 경제학 과목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 서마학입니다. 네, 경제학부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의 생각들을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대자보를 부착하게 되었고요. 사실상 학내에서 뭔가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처음 대자보 붙였을 때 수요조사 근거로 굉장히 많은 학내에서 인식이 조금 달라지고, 그 이후에 좀 경제학부 사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트는 물고 작업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자보를 자주 활용하는 다른 학내 단체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학내외 사안 중에서 뭔가 학생소수자 인권에 관련된 사안, 대학 구성원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 하는 내용을 알리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대자보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행사를 해서 어떤 사안을 잘 모르는 학내 구성원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관련돼서 논의가 촉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사 학부생, 서양사 전공학부생 이재현이라고 하고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약칭 비서공이라고 하는 단체를 비롯해서 학내 이러저러한 이제 사회운동 관련된 그런 단위들에서 활동해온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노학연대 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학연대라고 했을 때에는 노동자와 학생 연대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의제로 봤을 때는 뭐 노동권 이런 걸 다룬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뭐 광장에 대해서 민주주의 회복 이런 담론으로 얘기했을 때는 비가시화되는 것들, 오랫동안 민주주의에서 배제되는 형태로 예외 상태를 계속해서 겪어왔던 노동자들의 얘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민주주의가 나아갈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뭐 대자보라든가 혹은 그런 가시화들을 많이 했었고요. 평소에는 뭐 노동권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또 학내에서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 공론화할 의제가 있으면 뭔가 성명을 SNS에 게시를 하기도 하고, 또 SNS로 뭔가 홍보물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런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거는 사실 학소의 그 SNS의 팔로워라든지 되게 제한적인 사람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자보를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부착을 하면 그 공간을 지나가는 누군가는 그 제목이라도 한 번씩 보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대자보 형식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저는 대자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뭐 그 의제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라고 하더라도 학교를 지나가거나 하면서 뭐 정독을 하지 않더라도 뭐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특히나 이제 또 그것이 우리 대학 사회라든가 우리의 일상 현장과 굉장히 밀접한 사안일 경우엔 더 관심이 갈 수도 있죠. 구성원 내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자보를 쓰고 성명을 게시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나오면 우선 운영위원 회의에서 이 대자보를 쓰겠다는 의결을 해요. 그래서 이 의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이 정말 우리 서울대학교 내에서 공론화가 되어야 할 그런 사안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인쇄할 비용이 예산 안에서 충당이 되는지 등등을 고려하여서 의결을 진행하고, 그 뒤로 이제 구성원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고, 그 뒤에 피드백을 전체 구성원 대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한 뒤에 최종본을 인쇄하여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뭐 우리가 뭔가를 말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또 말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 어떤 것을
강하게 얘기했을 때 그 강하게 얘기하는 것에서 뭐 비과시화되는 또 다른 맥락은 없는가 이런 것을 계속 보면서 최대한 다양한 맥락들을 다층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뭐 이를테면 각자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을 최대한 살려서 넣는 형식의 자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구상을 해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것, 각자 이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다양할 때,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맥락들이 하나의 글 내에서 어떻게 잘 서로가 서로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 다양한 이제 관점들이 혹은 다양한 감상들이 어떻게 뭐 서로 기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과정들이 같이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같이 쓰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창구는 대자보뿐이 아닙니다. 오픈 세미나를 열고 담론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죠. 저희가 이제 25년도 1학기에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였는데 그게 사실 정기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떤 학내에 공론화할 사안이 있고 그것을 공론화하는 어떤 적절한 방법으로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24년도 11월에 진행했던 세미나의 경우에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 그중 하나는 이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인권과 관련하여 얘기할 수 있을지를 함께 다뤄보았고 25년도 1학기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탄핵 집회의 그 광장에서의 다양한 요구도 있었고 광장을 거치면서 다양한 변화도 있었을 텐데 그걸 겪으면서 저희가 또 어떻게 활동이나 어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올해 뭐 가을에 오픈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협 이슈, 생협 관련된 사안들이 상당히 이제 향후에 노동권, 뭐 인력 과소 문제로 인한 노동권뿐만이 아니라 학생 복지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있어도 상당히 위협이 된다라고 이제 보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학의 책임, 뭐 생협에 대한 대학의 책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학생 복지나 그것을 지탱하는 어떤 노동에 대한 뭐 대학의 책임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지금 당장 급하게 얘기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걸 좀 주제로 삼았었고. 그 밖에 뭐 지난 봄에 이제 오픈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학내의 뭐 노동권 사안뿐 아니라 노동권이라는 것이 겨울 광장에서 얘기했던 민주주의 이런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양한 노동 현장들에 왜 연대하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러한 여러 학내 단체들의 논의를 이어받아 학교 전체의 이야기로 확장하는 주체가 바로 언론입니다. 학내 언론, 서울대 저널에서 활동 중인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공론 형성에서 언론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역시 균형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에브리타임 같은 데 올라오는 정보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된 정보라기보다는 주장에 가까울 때가 많죠. 그래도 저희는 어떤 언론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어떤 그 언론의 신뢰성에 기대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언론이 공론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확하고 균형 있는 정보 전달을 되게 중요한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만큼 나름의 검증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자기의 그 말하기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뭔가 기자의 이름도 다 내걸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대 저널은 그 중에서도 그 진보를 일구는 참 목소리를 모토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성 언론에서도 쉽게 다루지 않는, 공론장에도 쉽게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목소리와 사안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의제 같은 것에 주목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그런 관측 가능한 변화를, 그러니까 이 기사 덕분에 관측 가능한 변화가 생긴 걸 저는 사실은 체감은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동아리 소개제 같은 것을 할 때 가끔씩 정말 그 독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기사를 읽었고 그게 어떤 점에서 되게 흥미롭고 도움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또 흔치는 않지만 가끔씩 메일이 오셔가지고 어떤 기사를 굉장히 잘 읽었다, 그게 나에게 뭔가 어떤 의미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그러면 그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뭔가 엄청난 파급력이나 뭔가 변화가 시시각각 눈에 보이진 않아도 이게 어떤 방식으론가는 누군가에게 남아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그런 점에서 뭔가 공론장에 간접적으로나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확인된 사실을 전하고 그 안에서 목소리를 찾아내는 일. 서울대 저널은 그 꾸준한 기록으로 학내 공론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이 아닌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는 언론단체 서울대학교 방송 SB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언론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균형감 있게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SB에서도 학우들의 이야기들이 되게 치우칠 수도 있고 되게 과격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론장에서 언론이 하는 역할은 일단 그 공론장을 형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견을 준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 생각을 심어준다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이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언론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SB에서 활동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안을 일단 알려주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를 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총학생회 관련 이슈들이 많았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슈를 다룸에도 뭐 총학생회는 이런 걸 잘못했다 아니면 이거는 맞다 하면서 옹호하기보다 그냥 딱 사실을 전달해줘서 사람들이 더 건전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SB는 편향적 방향으로 공론을 유도하지 않고 건전한 소통을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로 건강한 공론장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공론에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학내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주체들이죠. 바로 학생 자치의 중심, 총학생회입니다. 총학생회는 어떻게 공론에 귀 기울이며 또 어떻게 공론장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학내 학우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실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학우들의 의견 수업을 위해 여러 소통 창구를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학생회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다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경우에서는 이제 에브리타임 총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 게시판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완료하였고 이제 일정 좋아요 개수를 받은 게시글을 따로 시트에 정리하여 이제 적합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각 부서의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매주 일요일에 총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단과대 학생회장분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학우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장은 매주 1회 각 단과대별 대표자들을 소집하여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를 진행합니다.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전반적인 사업을 조정하고 단과대 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 활동을 살피며 회칙 개정과 예산 심의 등 학생 사회의 중요한 결정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결과는 총학생회 공식 SNS 채널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안건은 정보를 공유하고 이미 진행된 사업을 승인하며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됩니다.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공론장은 타 단과대 학생회보다 좀 더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다룰 수 있는 의제, 범위, 이제 규모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논의 결과가 공약 이행 사업이나 본부 측과 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영향이 있는 사업을 위주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학생회에서 다뤄지는 공론은
학생사회 운영과 정책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총회와 전학대회, 총장과의 대화, 대자보 및 각종 오픈 세미나, 여러 학내 언론, 그리고 총학생회 주관 공론장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대학교의 공론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론장에 학생들은 잘 참여하고 있을까요? 오프라인 공청회를 잘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래도 시간대 자체가 제 개인적인 일정이랑 겹칠 때도 많고, 그 다음에 사실 정보들이 메일로 오는지라 아무래도 여러모로 접근성이 썩 그리 좋지는 않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그런 공청회라던가 총장님과의 대화 같은 오프라인 공론장에는 잘 참여하지 못한 편인 것 같은데,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려면 제 시간을 할애할 만큼 그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내 시간을 할애할 만큼의 어떤 열성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 노력을 쏟을 만한, 제 시간을 투자할 만한 그 정도의 논의 주제를 찾지 못한 것도 있고, 또 거기까지 가는 저의 비용과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고, 저의 아직 그런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공론장은 장소나 시간의 제약 때문에 온라인보다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서 9월 9일에 저희가 소통의 시그널 총학과의 대화라는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사실 이제 정말 전체 학생 대표자회에 누구나 올 수 있거든요. 총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자가 아니어도 학생회장 이름 달고 있지 않아도 집행부가 아니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사실 그런 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학생회 대표자 그리고 저희 같은 학생 기자들 빼고는 그리 많지가 않죠. 오프라인 공론장의 높은 문턱에 막혀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 그들이 도착하는 곳은 결국 온라인 공론장입니다. 온라인 공론장이 어디가 될 수 있을 것 같냐 하면은 에브리타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무래도 제일 큰 장점 같습니다. 저희는 88명의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올라오는 공론만큼 오프라인 공론장에 제기되는 공론을 읽거나 혹은 그 공론에 참여하십니까? 응답자의 약 7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단 2.3%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오프라인 공론장에 참여하기보단 온라인 공론장, 에브리타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 제약으로 오프라인 공론장보다는 에브리타임으로 몰리는 학생들, 그런 에브리타임은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요? 2부에서는 학내 온라인 공론장, 에브리타임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